저희가 보면 아까도 보니까 이제 국무회의 참석하셔서 말씀하는 예, 모습도 좀 보기도 했었는데 네.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은 그러시더라고요. 아, 국무회의를 이렇게 또 중계되는 걸 보게 될 줄이야. 여러 가지로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4개월 동안 달라지고 있는 대한민국 모습을 보면서 위안을 받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무회의 참석해 보시고 네. 이 정부 분위기를 느껴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모습이 국민들이 20년 전에 볼 수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이제 20년 늦게 본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노무현 대통령이요 국무회의를 생중계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때. 그랬는데 장관들이 다 하나같이 반대해가지고 그 시기상조다. 근데 이제 그때는 못했는데 지금은 왜 할 수 있게 됐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적인 국정에 대한 철학이나 입장이 네.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슷한 점이 되게 많습니다. 국민들에게 일단 투명하게 공개하자. 그리고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그런 국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이 어려운 일들을 풀어나가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20년 전에는 못했던 게 그렇게 공개를 하면 공개된 국무회의를 지켜볼 수 있는 채널이 기성 언론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각종 비판들이나 뭐 말실수 이런 거 가지고 비판이 쏟아져 나와도 다른 채널로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SNS도 활성화가 안 돼 있었고 유일하게 인터넷 언론들이 이제 막 등장하던 그런 시기라 네. 도저히 그걸 소위 적대적인 언론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공개를 해도 예를 들어 그 공개해서 볼 수 있는 채널도 너무 다양해졌고 그럼요. 다 볼 수 있고. 유튜브로 이제 또 잘라서도 다 보지 않습니까? 네, 네. 저처럼. 그 다음에 혹시 이런저런 뭐 비판이나 공격이 들어와도 그건 이런 거야라고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의 참여도 그때에 비해서 훨씬 그럼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을 믿고 해도 되겠다라고 이제 된 것 같고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지금 국무회의에서 토론 과정을 중계해 나가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도 국정이 저렇게 운영되는구나. 내가 낸 세금으로 정부가 저렇게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거라고 하는 신뢰가 생기기 시작한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 보면은 이제 출근을 제대로 하는지 그것조차 의심스럽고 예.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으니까 예.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를 생중계하고 또 장관들도 거기서 토론하고 있는 모습, 위원장님도 이제 발언한 모습이 다 이제 그대로 나가고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장관들은 부담이 있죠. 장관들은 부담이 있을 거고. 공부해야 돼요. 위원장님은 어떠세요? 좀 부담되세요, 위원장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균형 발전 부분은 대통령께서 하도 주문이 많으셔서 부담이 된다. 내용은 어차피 서로 이제 함께 많이 상의해왔던 내용들이라 추진해 나가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균형 발전은 체계를 만들어서 이게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고 이게 되게 또 중요하거든요. 노 대통령이 만들어놨던 체계가 그동안 많이 흐트러져 있어서 근데 체계 만들고 있으면 국민들 피부로 와닿는 성과가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은 체계도 중요한데 프로젝트 단위로 확실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해야지 이러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 두 가지 같이 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멀티태스킹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청자분들도 내 60평생 국무회의를 볼 줄이야 이렇게 박수로 맞습니다. 댓글을 달고 계신데 그만큼 우리 국민들께서도 야 진짜 달라졌고 정말 국민주권 정부가 맞구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20년 전에 하려고 했던 거다 말씀하셨고 사실 지방시대 그러니까 국가균형 발전 이것도 이미 진행이 다 돼서 우리가 성과를 보고 결실을 좀 봐야 되는 그 시점이기도 한데 2단계 균형 발전 정책 노 대통령님 2007년에 발표를 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추진이 됐으면 저는 지금과는 전혀 많이 다른 상황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인구가 50%를 넘는 시점이 언제가 될까? 참여정부 때 국토연구소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2011년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50%를 넘어선 건 2019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가 있었다는 거. 8년 늦춘 게 이제 효과인데 한계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혁신도시나 이 세종시를 만들어서 인구가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2011년에 처음으로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수도권으로 계속 사람이 몰려왔는데 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나가는 인구가 많아진 첫 해가 2011년. 그 추세가 2016년까지는 이어졌는데 2017년 되면서 다시 역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이제 4만 5천 명이 수도권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행정수도 그렇죠. 예. 완성에 정말 애쓰시고 노력하셨는데 이게 좌절되고. 세종 가보니까요. 행정수도 옮겨야겠더라고요. 농담이 아니고. 좋죠. 그러니까 관사가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관사로 이제 그 이사도 하고 하는데 세종시에 일주일에 이틀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 있어도 3일. 어떤 데는 하루 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장차관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예. 특히 기재부나 이런 좀 주요 부서의 장차관님들은 하루 있기 힘듭니다. 그러니 국회 장차관들은 와야 서울에 와 되는데. 있고 국회나 대통령실 때문에 그러니까요. 실국장이나 과장 실무자들은 세종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영상이나 전화로 할 수 있는 업무 협의와 직접 보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예. 얘기를 나누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행정의 비효율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것도 비용인데. 예, 이건 좀 진짜 시급하게 행정 수도로 꼭 옮겨야 되는 이유가 피부로 세종시에 가보니까 알 수 그럼 있겠더라고요. 뭐 네, 행정의 비효율도 있지만 세종시가 쾌적하고 좋아요. 공기도 좋고 산책할 곳도 그래서 많고. 어제 그 의결한 그 전략 설계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게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되고 헌법 문제도 있으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네. 사이에는 대통령실 세종집무실, 아, 그다음에 국회 세종의사당 그렇죠. 이 두 개는 출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국제 설계 공모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아마 내년 초에는 국제 설계 공모를 이제 직접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빠르면 이번 정부 안에 실제 세종의 국회 의사당이나 대통령실이 생기는 모습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걸 이제 우리가 눈으로 또 보게 되면 예. 진짜 이 대통령실과 아니면 국회가 세종에서 기능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 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네. 효율적이구나. 이걸 느끼면서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게 될 텐데 지금 보면 해수부 부산 이전 예. 이것도 상징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하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봤지만 공공기관 직원들과 가족들이 간 것, 그다음에 조그만 신도시가 만들어진 것 여기서 멈춰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해수부만 이전한다고 부울경의 해양 수도가 되는 건 아니고요. 핵심은 관련 공공기관 거기에 제일 중요한 관련 기업들이 가야 됩니다. 기업들, 예를 들면 역시. 해양 물류 산업 기업들이 가야 되는데 다행히 이게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은 워낙 생각이 확고하시니까 네. 공약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미 HMM이랑 협의를 하셨더라고요. HMM이 그 옛날 한진해운이 망한 다음에 그 한진해운을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문을 닫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해상 운송 화물이 전 세계적으로 물량도 많고 경쟁력도 되게 뛰어났는데 그게 완전히 무너진 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해양진흥공사 만들고 그러면서 새로 일으킨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네. 만든 해운 회사예요. HMM이라고 현대해상을 이제 옮겨진 건데 HMM을 부산으로 옮기는 것까지 이미 협의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HMM을 중심으로 해양 물류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부산으로 다 옮겨가야 그래야 실질적인 해양 수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고 추진해 가고 있다.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서만 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건 같이 가야 될게 상징적인 많구나.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게 딱 가서 상징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징이 실용이 예. 되고 그렇죠.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켜봐야겠네요. 계속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은 체크하고. 대통령님 노지가 강하시고 예. 또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신 전재수 의원의 음. 의원이 본인이 제안한 공약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성공시켜야 되는 사업입니다. 전재수 장관님 힘내십시오. 예, 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또 해내야 되고 네. 참 이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셨지만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 균형 발전을 얘기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또 여러 가지 공격도 좀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힘들었던 예.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권도 연장이 안 되고 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게 참 뼈아픈 그게 시행착오 중에 예, 하나죠. 생각이 돼서 이번에는 이재명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사진과 이 계획과 정책들이 좀 연속성 있게 좀 잘 진행이 돼야겠다 이런 예. 생각도 들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국무회의 언급하셨지만은 장관들을 포함한 여러 좀 위원회가 또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예. 이 지방시대위원회 분위기는 어떤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내부 우리 조직 분위기. 사실은 윤석열 정권 때는 제가 그냥 추측해 보건데 일을 많이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뭔가 지금 내부 고발을 유도하시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와 보니까 그 아까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합쳤다고 그랬잖아요. 합치면 보통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럼 두 개를 단순 합하면 한 14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걸 90명으로 줄여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건 지방시대위원회는 균형발전위원회는 이게 그 계속해서 이제 그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활동하게 돼 있었는데 그걸 2028년이면 해산하게 만들어놨어요. 왜요? 왜?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 사람들은 균형발전이나 자치분권 지방자치가 2028년이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일단 지금 그 법부터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방시대위원회 이름도 바꾸고, 그러니까 좀 이게 좀 멋을 부린 이름인 거죠. 지방시대위원회 거창하긴 한데 국민들이 들으면 뭔 말인지 모르는. 그래서 아예 좀 직관적으로 균형발전, 균형성장, 이번 정부는 균형성장인데 균형성장과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 들어가는 자치분권 균형성장위원회 이런 식으로 이름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그다음에 한시 조직도 이게 한시 조직으로 갈 문제가 아니니까 조직도 좀 강화해서 제대로 해보자. 일을 제대로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또 네. 이제 바꿔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내부 고발이었습니다. 내부 고발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네. 발전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게 바뀌어 나가야 되고 뭐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지방시대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 국민들의 관심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이건 다시 예. 한번 강조해야 되고.